양조희 씨를 뵙기도 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이 영화 자체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히 간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지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견 없이 볼 수 있었는데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됐을까가 그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너무 문외한이기도 하고 이 소재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지 저로서는 이게 아예 안 떠올랐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작품처럼 그런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들은 늘 새롭게 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창작자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스스로에게는 이미 몸을 관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좀 되게 새롭고 생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뭐 페건틴이나 이렇게 번호 시간의 음악들도 여기 계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굉장히 짜릿하고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당시 본인이 생각했던 말을 창작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본인은 모를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얼마나 새롭고 신선할까. 하지만 그건 결국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리액션을 통해서 그 신선도라든가 그 새로움 같은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뒤늦게 좀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번호 씨가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다는 표현이셨는데 이 영화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디코 에네디라는 헝가리 감독님이 이제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미 번호 씨가 만든 것처럼 양조희 씨가 또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두 배우가 나온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세계의 시대에서 새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한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관찰하지만 동시에 감각적으로 뭔가 사유하게 되는 시간을 제공하는 영화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또 국내에 최근에 내한해 주셨던 양조희 씨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양조희 씨가 그 안에서 또 자신의 영어 이름인 톤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양조희 씨의 유럽 영화의 첫 번째 출연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경력에서도 중요한 작품이고요. 근데 또 최근에 사실 저도 못 만나뵀는데 양조희 씨를 이렇게 또 만나뵙다고 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 부분이 참 궁금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도대체 어떤 얘기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그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고 이제 양조희 님과 그리고 에리카 안예리 님도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셨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냥 그 식물에 대한 애정을 엄청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그 식물과 버섯을 가지고 했던 실험들 엄청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조희 님도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을 준비하면서 이제 감독님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도 이제 그런 자료 조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 그게 되게 흥미롭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 양조희 님 말고 제가 여기에 오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계시네요. 누가 봐도 가장 좋은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을 소재로 또 이런 영화를 만들 거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좀 식물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실제로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파키라라고 좀 비교적 키우기 쉬운 식물이 있는데 그냥 3일에 한 번씩 물 주고 근데 되게 무럭무럭 자라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식물의 친구라는 이름이 되게 알맞는 것 같아요.
식물한테 되게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혼자 조금씩 커갈 뿐이지만 뭔가 그 자체로 되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삶이 좀 더 유의미해지는 기분이 든달까요? 뭔가 좀 막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럼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식물을 또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키우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딱히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그냥 좀 더 뭔가 푸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키우기 쉬운 걸 알아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본인이 키우는 반려식물이 있는지 있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냥 나이가 살아가는 그 공간 가까이에서 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어떤 나무 같은 게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이 영화를 도대체 왜 찍었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빌려서 드리자면 일디코 에네지 감독이 사실은 이는 정작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본인이 어떤 식물을 키울 때 이 식물이 자라주면 정말 그냥 고마운 일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의 친구라는 영화가 자연과 인간의 어떤 거리와 관계를 그리는 작품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양준 씨가 연기한 그 토니가 겪고 있는 그 팬데믹 상황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 서로 비대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게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고 다들 이렇게 대면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그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시절이 아주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화가 그리고 있으면 그 현실감이 갑자기 그 거리감을 뚫고 나한테 다가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되는데 감독 역시도 그 팬데믹 시절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의 4년 동안 갇혀있는 기분을 느낄 때 그 맞은편에 보이는 나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결국에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뭘 만들거나 창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방금 식물을 키우는데 별 생각 없이 키웠다라고 하셨지만 막상 반대로 키우는 과정에서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 이게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고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극장을 나갈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번호 씨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지나다니는 풍경에 보이는 나무들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번호 씨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결국 어떤 주변의 식물이나 혹은 식물뿐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어떤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그런 새로운 인식이나 관점을 좀 갖게 된 바가 없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 평소에도 제가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사람한테까지만 그걸 생각해봤지.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실제 구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식물의 포인트 오브 뷰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삶이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풍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저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저의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죠, 제가?
혹시 또 이 영화를 통해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관점이 없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네. 식이라던가? 아, 네네네. 뭐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또 그 양조희님과 그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봤었는데, 양조희님이 그 무언가를 바라볼 때 되게 그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특히나 전 그냥 세븐틴 번원으로서 뭔가를 볼 때 정말 단적인 예로는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하지? 뭔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그냥 기질적으로 좀 파악하려는 성향도 저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쉽게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반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함께하는 그런 걸 많이 보여줬다고 느껴요. 그래서 뭔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앞으로도 저한테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와, 진짜 너무 추상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제목이네요. 네. 네, 뭐 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방금 하셨던 얘기 중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누구나 어딜 가도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삶을 산다는 거. 물론 제가 번호 씨 걱정할 팔자는 아니어서 제가 걱정까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은 이런 거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마냥 저 시선과 관심이 늘 반갑고 좋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많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력이나 인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죠. 처음에 보면은 양조희 씨가 연기하는 게 토니가 강연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강연 장면에서 두 가지 의식을 말하죠. 첫 번째는 허민이 갖는 관점은 스포트라이트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의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팅을 받는다고 할 때 굉장히 한 점처럼 굉장히 밝은 빛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마다 그렇게 사건을 뚜렷하게 하나씩 보면서 그 연결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집중되고 나머지를 차단해버리는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식의 어떤 정의죠. 그래서 성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대로 그 아이들은 랜턴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다 함께 그냥 보고 그걸 다 같이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재밌는 게 성인의 의식은 집중이 곧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버너 씨는 사실은 스포트라이트 의식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버너 씨를 스포트라이팅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어떤 의식을 장악하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식을 내가 느끼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 부담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회가 저희한테 그냥 스포트라이트 의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자꾸 여기저기 붕붕 떠다니고 지금처럼.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결국에는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스포트라이트 의식을 만드는 어떤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 영향력을 인식한다는 거. 근데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스포트라이트 의식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조심성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뭔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동기부여도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게 그 축복이자 저주죠. 아, 그렇게 네, 근데 확실히 그 정말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본의 아니게 제가 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만큼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좀 더 좋은 사람,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뭐 스스로 좀 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남을 좀 더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남들도 또 될 수 있. 뭐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스스로 되게 이 직업의 좀 장점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좀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아, 네, 박수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뭐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 보면 마지막에 이제 양조일 씨가 연기한 토니라는 캐릭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70년대 그 음악도 주인공이 이제 그 식물 이름이 뭐였죠? 제라늄. 그 제라늄과의 뭔가 그런 소통을 되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집에 키우는 그 식물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아 근데 사실 식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카피란지 파키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키란 오케이. 되게 선택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 집에 키우는 그 파키라가 생각이 많이 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얘도 뭔가 나의 그 집안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그 주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려나? 뭔가 사실 이게 진짜 아니건 그래도 뭔가 삶의 즐거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저도 오늘 굉장히 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GV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 이건 사담인데 저는 이 스케줄이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냥 그 배우님과 감독님의 GV에 참석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자리구나, 재밌겠다 하고 오케이를 했던 건데 이제 그 민용준 기자님께서 이제 번우 씨를 인터뷰할 겁니다. 저를 인터뷰한다고요? 저를 왜 인터뷰하죠? 근데 뭐 그래도 즐겁네요. 네. 다들 즐거우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사실 이전에는 이제 번호 씨를 보고 싶어 보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덕분에 또 이제 친구의 친구라는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이 보셨고 이 영화를 통해 이제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 이 영화가 이 관계 안에 거의 은행나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영화 덕분에 저렇게 제가 오늘 뭔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영화를 통해 그렇게 또 매개가 되는 제가 나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동시에 사실은 번호 씨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앤원스 같은 작품도 좋아한다는 말씀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좀 더 널리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하나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또 영화를 좋아하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 하는 마음에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가끔씩은 내가 왜 이 영화를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럼 영화 내가 좀 인상 깊게 보는 영화들은 좀 대체로 어떤 영화인 것 같은가 혹은 아니면 또 동시에 내가 영화에서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걸 최근에 남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일탈적인 영화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기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좀 관습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되게 해소도 많이 되는 기분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냥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위주로 되게 많이 좋아하고 찾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클수록 이제 좀 더 그냥 그 다양한 관점을 보는 재미를 알게 되고 이제 좀 더 다채롭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너무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그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끼지만 제가 90년도에 그냥 가요 들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노래를 해외에 있는 팬분들이 이렇게 같이 부를 거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약간 너무 연식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K-pop 아티스트들이 해외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각광을 받고 동시에 국내까지 와서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제 관객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K-팝이라는 장르 자체도 생각해보면 어떤 관점을 바꾸는 하나의 장르가 된 거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듣던 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로 인식하지만 해외에서는 새로운 어떤 장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고 또 동시에 K-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기지만 동양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제 젖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가 모르는 어떤 하나의 문이 열리고 서로 동등한 어떤 입장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의식의 전환 같은 것들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 토니와 그 안톤이라는 관리사 사이에 있는 갈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저희가 사실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싫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모르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죠. 단순하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도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어려워한다는 걸 미워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말의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말은 안 통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막상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왠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서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K-팝이 그런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일종의 은행나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남에게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대가 무언가를 내버려 둘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번호 씨가 이렇게 세븐틴 멤버로서 K-pop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해서 공연을 하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은 이 번호 씨를 세상에 내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혹시 배우다는 생각,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왜냐면 진짜로 귀한 얼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넌지시라도 말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좋아하는 만큼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뭐 마땅한 기회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음악에 더 집중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닫혀있지도 뭐 열려있지도 않은 그냥 그런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서 인스타그램에 보노 씨의 배우 데뷔를 응원합니다. 올려주시면 언젠가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또 이렇게 크잖아요. 배우 한다라고 하는 순간 오해의 증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영화의 어떤 내용과도 굉장히 유관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영화가 세 개의 시대를 다루고 있죠. 하나는 1908년도, 20세기 초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1970년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도, 우리가 사는 동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대를 다룸으로 그 영화가 목표로 두는 게 뭘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 측면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1908년도에 그 여성 캐릭터인 그 그레테가 살았던 그 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결국 여성에 대한 굉장한 차별이 있던 시대인데, 결국 그 유리천장을 뚫고 그래도 대학을 가는 첫 번째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 제라늄을 키우는 아까 그 하네스라는 인물 있죠? 그 인물이 1972년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재밌는 건 그 인물이 결국에는 그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뭔가 교류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그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토니가 머무는 또 학교의 풍경이죠. 토니는 결국 그 영화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자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인 사회, 이 서양인들 사회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또 다른 소수자로 그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1908년에 그 그레테와 2020년에 토니가 사실은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레테 역시도 그 안에서 뭔가 일종의 소수인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이 토니 역시도 그 안에 동양인으로서 소수자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1972년도가 가장 그런 분위기거든요. 복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 카메라의 어떤 생동감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그 과거에 그 그레테 시절은 35mm짜리 흑백 필름을 찍었어요. 35mm의 어떤 쨍하지만 그 과거를 보여주는 흑백 필름을 찍었는데, 정작 1972년도는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16mm 필름을 찍었습니다. 근데 16mm 필름을 찍었을 때 느낌이 지금 아마 관객분들은 훨씬 더 뭔가 좀 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실 뮤직비디오에서도 막 그런 기법이잖아요. 뭐냐면은 90년대를 그리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70년대를 그리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겁니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파격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을 그리는 그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쨍하고 가장 일반적인 어떤 포맷으로 그려낸 거죠. 근데 결국에는 가장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게 70년도였고, 그 이유가 20년도와 32년도는 오히려 현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쨍한 어떤 질감을 어떤 필름룩이나 그런 디지털 포맷으로 촬영하는 건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 영화에서 1908년도와 2020년도에 그레테와 토니에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네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제라늄과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이 살짝 딱 열리는 이상한 어떤 약간의 신호를 주면은 이제 제라늄이 결국에는 토니가 오는 거, 그 하네스가 오는 걸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 그 시대는 식물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확 열린 시대였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 시대의 어떤 대비도 있지만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의 흐름의 진전도 있고 동시에 학습의 과정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예전에 차별이었고 그 차별을 견뎌낸 시대가 있고 나아간 시대가 있는데 여전히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다시 화해와 소통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열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시대를 모두 다 관통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200여 년을 살아온 그 은행나무인 거죠. 결국 여기서 은행나무는 하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는 100년 이상을 살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다 유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유한한 과정을 지켜보는 존재가 그 유구한 시간을 흘러서 살아가는 은행나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화는 시간에 관련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0년의 시간을 체험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그 시간을 체감하는 은행나무가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사라진다고 해도 결국 이 은행나무를 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반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침묵의 친구라는 제목에서 침묵이라는 건 결국 침묵에서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관한 침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지나간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떤 친구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전승하는 어떤 계속 이어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준 것이죠. 제가 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냥 기자님 말씀만 계속 듣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그 아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여성 캐릭터를 또 두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건데 당연히 감독님도 그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의 사진작가인 칼 블로스펠트라는 그 사진작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작가는 어떻게 보면 사진가 중에 처음으로 평범한 식물을 피사체로 하면서 굉장히 좀 정밀한 촬영했던 사진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는 양배추가 있죠. 근데 그 양배추를 굉장히 세심하게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배추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아주 먼 예전에 있었던 무언가를 통해서 현대적인 영감을 갖는 예술이나 혹은 어떤 작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시간으로서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뭐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입장에서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바라봤는데 그게 굉장히 영감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책을 봤는데 혹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금과 무관한 과거의 것인데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떤 사물보다도 좀 사람한테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작품, 그러니까 뭐 창작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뭔가 되게 어머니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지금 평생 그림을 그려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초등학생 때 봤던 그림이 이제야 완성됐거나 혹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그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진짜 순수 미술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저랑은 아예 다른 분야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상업음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릴리즈 데이트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다음에는 어떤 걸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저는 어머니는 이제 같은 창작을 해도 전혀 다른 과정을 겪고 계시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그게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뭐 창작뿐만 아니라 그냥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감이 되는 거는 그냥 멤버들과 팬분들인 것 같아요.
한번 주실까요? 그냥 전 멤버들을 12년도부터 계속 봐오고 있는데 진짜 이 멤버들 없이는 저는 지금까지 이뤘던 그 무엇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일에 진심이고, 그리고 멤버들도 팬분들 생각을 진짜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준비하고 뭘 보여주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더 좋아하실까.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어제 제가 승관 도겸의 콘서트를 갔는데 이제 그 중간에 VCR이 있어요. 좀 파격적인 설정의 VCR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게 반응이 엄청 터지더라고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좀 단적인 예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말 엔터테이너로서의 고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이나 저나. 그래서 가장 큰 영감은 여러분입니다. 근데 방금 또 그 멤버분들과 1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12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나기 전에 지금 저희가 12년 뒤를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이 그냥 명확해지는 거지, 지나가기 전에는 12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어떤 아티스트 그룹들이 12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룹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충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게 마냥 쉬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와서 훨씬 더 끈끈해지고 좀 애틋해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12년 전에 같이 만났던 멤버들과 지금의 멤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물론 다른 점도 많죠. 다른 점도 많지만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냥 여전히 이렇게나 이 일에 진심인 모습이 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그냥 그 멤버들의 드라이브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인 것 같아요. 사실 10년 넘었죠 진짜로. 되게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재계약 관련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진짜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성사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를 계속 생각하고, 뭔가 이게 그냥 이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은 계속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멤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그냥 점점 더 이 삶 자체에 좀 더 진심을 가지고 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일인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온 이유가, 결국 긴 시간을 무언가 같이 지속한다는 건 그 뒤돌아보면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인식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고등학교를 3년 다니든 중학교를 3년 다니든 어떤 학교를 다니는 시절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여기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그 시절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그 일어났던 사건이나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내가 가봤던 장소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버너 씨가 솔로 활동을 12년 동안 해서 이렇게 왔다.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살아가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결코 이렇게 오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그 저희 서로가 의지가 많이 됐고 그리고 되게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진짜 그 오래 함께하는 만큼 그 패밀리십도 되게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가 말하는 관점도 사실 그겁니다. 뭐냐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지만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존재도 있고 더 먼 과거의 존재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도 언젠가 올 겁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 뭔가 흘러간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쌓인다고 축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본 시간은 의외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가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누군가 다른 존재가 찾아오거나 이런 순간들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보고 측정할 뿐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12시에 시작해서 다시 12시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의 단위일 뿐이죠. 근데 시간의 단위라는 게 우리가 늘 정직하게 흐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사건에 집중해서 그 시간을 인식할 때 그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나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죠. 뭐 정말 재미없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개인적인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순간들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결국 누군가는 은행나무에 집중해서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탐구를 하는데 열중을 하죠. 토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 입장에서는 토니는 약간 자기가 관리하는 은행나무를 괴롭히는 사람 인식을 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은행나무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이 생기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저 사람이 은행나무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간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재미있지만 이 두 사람 사이가 화해할 수 있는 여지로 가는 건 결국 갈등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그런 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원만하고 아주 평온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싸우거나 충돌하거나 끝내 반목하고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와 굉장히 좀 화해를 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불가능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갈등하는 관계가 생긴다는 건 의외로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새롭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매기를 만든 이효폭 감독이 예전에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효폭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질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 마음에 굉장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에너지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결국 나의 평화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영화에서는 은행나무를 통해서 이상한 갈등이 생기지만 이 두 사람의 그 반복과 갈등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화해 과정으로 나가는 건 사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가 거기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진 않을 겁니다. 다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자의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유라면 그게 충분히 화해하거나 서로 그 마음을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1908년도에 내가 만약에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그레테가 받는 상황과 2020년도에 토니가 받는 그 갈등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그래도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는 충분히 훨씬 더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뭔가 전쟁이 터지고 갈등선이 너무 커지는 어떤 정쟁이 생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화가 제시하는 세계의 시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사회가 그 갈등을 강조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로부터는 그래도 멀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같은 은행나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인즉슨 세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 단계에 따라서 변해지고 이만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뭔가 멸망할 것 같고 이렇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뭔가 갈등하고 있다고 해도 그 갈등을 좀 풀어보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는 조금 더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를 이 영화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같은 은행나무를 보면서 계속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명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제가 또 역시나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V가 끝날 때쯤에 이제 보노 씨와 함께 단체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자면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대와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그 어머니 말씀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추화만을 주로 그리시는 화가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도 굉장히 좀 신선한 지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연출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처음에 보면은 그 씨가 그 발화를 해서 잎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 이후로 아기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양조일 씨 얼굴로 이렇게 컷컷의 편집을 통해서 넘어가죠. 그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은 또 굉장히 지적이기도 하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감정과 감각과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를 보면 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받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어떤 메시지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좀 떠오르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기자님의 이 영화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게 되게 좀 인류애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양조희님께서 그 이 영화에 대한 인터뷰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선과도 되게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 갈등이라는 것도 뭔가 사실 이제 사람이 뭐 식물하고 딱히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 뭐 이유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가 식물은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끼리는 뭐 이제 각자의 그런 언행이 뭐 은연중에 서로에게 뭐 호감 또는 비호감으로 보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언행에 저희가 라벨을 붙여버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래야지 뭐 갈등도 줄이고 더 또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진짜 말 못한다 뭐라 아무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엄청 appreciate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영화를 누군가가 같이 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결국 좋은 영화는 좋은 대화로 연결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영화를 이제 침묵의 친구를 보신 관객분들께서도 어떤 감상을 갖게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번호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또 새롭게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지브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첫 지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 이제 팬분들에게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정리 덜 된 이야기를 견뎌 주시느라 제가 고생 많으셨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너무 기자님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곤란하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반가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촬영이 될 거니까 다들 자리 잘 지키시고요. 네, 언젠가 또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